바다에서 6개월 음식이 떨어졌다. 해적들은 배 전체가 냄새날 정도로 썩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신들의 선체에서 따개비를 긁어먹고 가죽 부츠를 씹어 생존했다. 하지만 이가 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자 죽음이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바다의 가장 잔혹한 적을 어떻게 속였을까? 바다에서의 6개월, 항구도 없고 보급품도 없으며 도움도 오지 않는다. 식량이 떨어지자 해적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거나 죽거나 해야 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용기와 위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여기는 고해상에서 살아남는 예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다에서의 삶은 숨겨진 보물과 극적인 검투뿐만이 아니었다. 때때로 해적들이 직면한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배고픔에 대한 것이었다. 한쪽에는 끝없는 파도만 있는 삐거덕거리는 나무배에 몇 달간 갇혀 있다면 음식은 금보다 더 소중해진다. 해적들은 5스타 다이닝 경험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보급품을 오래 지속시키는 데 있어 맞다르셨다. 그들의 팬트리 기본 식품은 현대 영양사가 기절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단단하게 구운 비스킷인 하드텍, 이를 부술 수도 있는 염장된 고기, 그리고 그렇게 마르면 탄약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건조한 콩. 그들의 생존 비결은 신중한 배급 시스템에 있었다. 각 해적은 오늘날의 다이어터들보다 더 적게 보이는 정량의 배량을 받았다. 일반적인 일일 배급량은 고기가 구할 수 있을 때 약 1파운드 정도였다. 하드텍 몇 개와 운이 좋다면 건조된 콩이나 완두콩이 포함되었다. 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각 해적은 하루에 대략 1쿼트씩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음료수와 개인 위생을 위한 절박한 시도를 포함해야 했다. 하드텍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건 할머니의 쿠키가 아니었다. 밀가루, 물, 때때로 소금으로 만들어진 이 비스킷은 거의 파괴 불가능할 정도로 구워졌다. 해적들은 이를 물이나 럼에 담가서 이를 부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담그는 것은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 불가피한 좀벌레와 벌레가 위로 떠오르게 했다. 오래된 선원의 농담대로 빨빨 비스킷을 테이블에 두드리면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면 먹기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요리 모험이 시작되었다. 해적들은 우리가 창의적 음식 보존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 그들의 염장 고기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를 버리지 않았다. 그건 낭비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들은 후지한 부분을 긁어내고 냄새가 심하지 않을 때까지 끓였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불렀다. 1789년 한 선원의 회고는 고기를 버셔는 너무 썩어서 배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묘사했다. 분위기가 남다른 방과 같았다. 선박의 요리사들은 상한 음식의 맛을 감추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향신료를 넣어 현대 요리 프로그램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을 조합을 만들었다.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는 올 로브스카우스 바흐였다. 살버제드, 된 고기 조각, 배에 비스킷 부스러기,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기타 무엇으로 만든 스튜였다. 레시피는 팔 전혀 썩지 않고 즉시 죽지 않는다면 냄비에 넣어라 펼주로 보였다. 물 저장은 또 다른 도전 과제였다. 나무 배럴에 보관된 신선한 물은 서서히 녹색과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다. 해적들은 자세히 보지 않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때때로 럼을 한 방울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그곳에 살고 있는 무엇인가를 죽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한 창의적인 선장은 자신의 승무원에게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밤을 추가 단백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사고의 초기 사례였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해적들이 이러한 보급품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었다. 최대한 오랫동안 이 보급품을 유지하는 그들의 영리함이었다. 그들은
FDA 승인이 나지 않은 보존 기술을 개발했지만 긴 항해 중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켰다. 고기는 헤빌리 솔트로 버무려져 배럴에 보관되었고 야채는 절이거나 말려졌으며 과일도 가능하면 보존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드물었다. 이 생존 전술의 수치는 어마어마했다. 200명의 승무원을 태운 한 해적선은 단 한 주에 1,000파운드의 식량을 소모할 수 있었다. 당시 가장 발전된 보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식량 보급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염장 고기는 운이 좋으면 3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하드텍은 존벌레가 먼저 차지하지 않는다면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건조콩은 신중히 배급하면 4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 승무원들은 신중한 배급이 단순한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배웠다. 배고픈 승무원은 위험한 승무원이라는 것을. 식량 창고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배럴이 비어지면 가장 경험이 많은 선장들도 생존을 위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식량 창고가 줄어들고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몇백 마일 떨어진 바다에 있을 때 그들은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해적들은 단순히 신의 개입을 바라며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랬다. 그들이 공손하게 밤파이어 자원 확보 하마라고 부르는 영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들은 항상 금으로 채워진 스페인 갤리온을 쫓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주요 목표? 겸손한 상선들이었다. 귀금속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실어 나르는 실제 음식이다. 이 보급선들은 일반적으로 식민지 정착지로 향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떠있는 슈퍼마켓과도 같았다. 단 하나의 성공적인 습격으로 염장대구, 밀가루 자루, 치즈 원통, 건과일 상자를 얻게 되었다. 1776년 특히 운이 좋은 존 해적 승무원은 6개월간 전 승무원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실은 상선을 사로잡았다. 모든 이의 기쁨 속에 12개의 와인 배럴과 그들의 배에 조타틀보다 더 큰 치즈 원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적들은 이러한 보급 루트를 추적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은 상선들이 어떤 때 유럽 항구에서 보급품을 장착하고 출항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들이 폭풍으로 인해 피신하려 할 때의 날씨 패턴을 연구했다. 어떤 승무원들은 항구 도시에 정보망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연락망은 특히 잘 갖춰진 선박이 출항할 때 경고해 주었다. 습격 자체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극적인 할리우드 버전과 달리 대부분의 해적들은 발포하지 않고 배를 빼앗는 것을 선호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전술, 단순한 위협이었다. 배고픈 해적 승무원에 직면한 상선 선장은 싸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들의 식량을 넘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었다. 한 포로가 된 상선 선장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발시실, 그들은 우리의 염장 소고기와 하드텍을 가져갔지만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나는 머리를 어깨에 붙이고 지키는 것을 위한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한다. 해안 정착지도 또 다른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습격은 더 많은 섬세함이 필요했다. 해적들은 종종 일반 선원으로 변장하여 육지로 정찰을 보내어 어떤 마을의 보급품이 가장 좋은지 평가했다. 그들은 단순히 저장된 음식만을 노리지 않았다. 가축은 특히 귀중한 상이었다. 1718년 어느 해적 승무원은 카리브 섬에서 양떼를 통째로 빼앗았다. 이런 습격의 물류는 놀랍도록 복잡했다. 해적들은 새롭게 확보한 식량을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했다. 너무나 야망이 큰 승무원은 성공적인 수확을 거두었지만 도시의 우유부단한 크기를 고민하게 되었다. 1725년 한 해적 선장 일기에는 배에서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스로아스털 빌리지에 3마리의 돼지를 반환해야 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마을의 우두머리는 해적들이 부끄러운 신세가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해 그렇게 웃기게 여겼는지 몇 마리의 닭을 보너스로 주었다. 이것은 저장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 날씨는 이러한 보급 수집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약탈자들은 공격 시기를 계절에 맞추는 법을 배웠다. 여름은 공격을 위한 더 많은 일광 시간을 제공했지만 음식이 더 빨리 상할 수도 있었다. 겨울의 습격은 실행하기 더 까다로웠지만 보존 조건은 더 나았다. 어떤 영리한 해적 승무원은 동결된 고기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겨울 습격에 특화되었다. 다만 때때로 동결된 밧줄과 미끄러운 갑판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들은 목표를 선택적이고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는 명성을 쌓았다. 그들은 다리를 태우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어떤 승무원들은 특정 해안 공동체와 비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구해로 다른 해적들로부터 보호받는 대가로 신뢰할 수 있는 식량 소싱을 약속받았다. 한 카리브 해안 지사가 언젠가 편지에서 그는 지역 해적들이 바파를 보호해서 운영하는 보호 시스템인지 원시 식량 배달 서비스인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최대 70%의 해적 습격이 보물을 위한 것보다 주로 식량 확보에 집중되었다. 잘 보급된 선박은 금이 가득 찬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결국 당신은 동전을 먹을 수 없다. 한 유명한 해적 선장은 사로잡은 사치품을 기본 보급품과 교환하기 위해 상인에게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승무원들은 그가 해적선이 아닌 매우 공격적인 무역회사 피아르를 운영하고 있다고 농담을 했다. 이 모든 복잡한 보급 수집 작업은 상선이 바쁘고 해안 정착지가 손에 닿을 수 있을 때 잘 작동했다. 하지만 해적들이 어떠한 잠재적 목표로부터 먼 쓸쓸한 물속에 처한 경우는 어땠을까? 바로 그때 그들은 또 다른 식량 공급원, 즉 세계 최대 뷔페인 바다 자체로 눈을 돌려야 했다. 물론 이 특정 레스토랑은 흥미로운 제공 방식과 의심스러운 메뉴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환불 정책이 없었다. 해적선에서의 낚시 기본은 전문 어부라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물고기 에스포티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고 갑판이 파도에 따라 기울고 승무원의 반이 난동을 피우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면 줄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간단할 수 있을까? 1722년 한 해적의 로그는 오늘은 선장의 모자 외에는 잡은 것이 없다. 물고기는 물린다는 좋은 감각이 있다고 보인다. 베일고 적었다. 해적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낚시 기술을 개발했다. 조용한 시간 동안 큰 그물을 배 뒤로 끌고 다녔지만 때때로 이것은 아무도 뭘 할 줄 모르는 잡음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승무원이 제비를 잡아들여서 다음 1시간 동안 그것을 먹기에 충분히 배고프냐는 지판을 하기도 했다. 스포일러 경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베이의 요리사는 그가 가진 향신료로 젤리피쉬를 끓여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그의 요리 창의력이 너무 지나쳤다고 동의했다. 하포를 쓰는 것은 해적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특히 더 큰 물고기가 발견되면, 참치나 검은 갈치가 나타나면 전체 승무원들이 자리를 잡는 데 바쁘다. 역사 기록들은 선박 간 비공식적인 대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누가 가장 큰 자비를 할 수 있을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1779년 특히 야망이 큰 승무원은 작은 고래를 하포로 잡았지만 그들의 승리의 축하연이 짧아진 이유는 어떻게든 배 위에 올리거나 이렇게 많은 고기를 부패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상건은 두려워하고 소중한 자비가 되었다. 일부 해적들은 상어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생물의 강함과 격렬함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상어를 배에 올리는 것은 종종 더 많은 욕이 필요했다. 한 선박의 기록은 메모라블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파다멜라즈 3명이 상어를 끌어당겼고
20명이 주변에서 도움의 조언을 제공했다. 유용한 조언이 누군가의 부처를 물린 상어를 방지하지 못했다. 진짜 도전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승무원들은 좋은 주에는 수백 파운드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적절한 보존 없이는 그들의 잔치는 사흘 만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었다. 해적들은 즉흥적인 보존 방법에 전문가가 되었다. 물고기는 신속하게 내장하고 소금을 뿌리고 갑판에 걸쳐 줄을 통해 태양에 말렸다. 악취는 그렇게 기억에 남았던 것처럼 한 선장은 이렇게 글을 썼다. 펄랩칠 선박은 이제 두 가지 뚜렷한 향을 가지고 있다. 씻지 않은 해적과 말리는 물고기. 어떤 것이 더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셋. 해조류는 해적 식단에 예상치 못한 추가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낚시 그물에서 우연히 수집되었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그것이 실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확히 잔치가 아니었지만 해조류는 풍부하고 태우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 창의적인 선의 요리사는 물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해조류로 감싸는 짧은 유행을 시작했다. 아마도 요리상을 받을 만한 원시적인 초밥의 버전을 우연히 발명했을 것이다. 가장 매력적인 기록은 전통적인 낚시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의 절망적인 시점에서 온다. 해적들은 현대 식품안전 검사관들이 기절할 정도로 역겨운 것들을 먹었다. 날 해삼, 그물에서 끌어올린 신비한 심해 생물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선체에서 긁어낸 딱의 비들까지. 1721년 한선의 의사는 발발 그들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아무거나 먹기 시작했고 몇 가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복통에 대한 약이 다 떨어졌다. 짓고 썼다. 순수한 수치로 볼 때 성공적인 낚시 작전은 인상적인 양의 음식을 유입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한 해적선은 단 한 주간 생산적인 기간에 500파운드가 넘는 물고기를 잡아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100명의 배고픈 승무원과 함께라면 며칠만 먹이기에도 부족했다. 진짜 도전은 단순 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보낸 선 올드 살츠들은 생존이 단순히 수영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라지는 매달 새로운 교훈이 인류가 파도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바다에서의 몇 개월은 해적 승무원들에게 이상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잇몸에서 출혈이 시작되었다. 하드텍을 먹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단지 불쾌함에서 긴 뜨거운 고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치아가 소켓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는 사나운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해적들에게 특히 잔인한 농담이었다. 결국 오래된 상처는 미스테리어스리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멍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스니키한 질병인 괴혈병이었다. 괴혈병은 고해상의 공포 이야기였으며 17세기와 18세기 동안 폭풍, 난파 및 검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선원을 죽였다. 한 선장의 로그는 1442년 이렇게 설명했다. 발슈아가 스페인 대포보다 더 나쁜 플라게이다. 이 수치는 음침한 이야기를 전한다. 일부 긴 항해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인해 승무원의 최대 60%를 잃어왔다. 해적들은 비타민C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승무원이 탈락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먹다가 이가 빠진 철갑 같은 선원을 보는 모습은 모든 선장이 해결책을 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 창의적인 해적 선장은 해안 습격에는 보이는 과일나무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의 승무원들은 그를 밤발리얼 시트루스 피트 발소라고 부르며 애칭이 붙었다. 치료제를 찾는 과정은 상당히 엉망진창이었다. 어떤 승무원들은 소량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배고픈 수치만 생성되었다. 다른 이들은 밧줄 섬유로 차를 만들려 했으며 이는 아마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맛이 없었을 것이다. 한극도로 절망적인 승무원은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죽 부추를 먹기로 시도했으며 오렌지 껍질이 효과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껍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은 아니었다. 가죽은 비타민C를 포함하지만 아마도 신발을 먹을 만큼 충분하진 않았다. 소나무 잎은 괴혈병과의 싸움에서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었다. 일부 원주율이 선원들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는 녹색이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영리한 승무원들은 항해를 하면서 소나무 잎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이를 차로 끓여 마시기로 했다. 크리스마스가 잘못된 맛이 나는 차가차도 도와준 것이다. 한 선의 의사는 이렇게 썼다. 바이밤라케이 그저 남자들은 맛에 불평하지만 이가 빠지는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아서 그냥 먹는다. 해안 습격은 승무원들이 신선한 음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때 새로운 목적을 띠게 되었다. 해적들은 놀라울 정도로 식물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비타민C가 풍부한 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들은 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원도 위해 마을의 알을 약탈하였다. 역사적 기록에는 한 해적 승무원이 전체 라임나무 숲을 훔쳤고 화분까지 모두 배에 장착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생명력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선장은 바레이시의 축복받은 나무들이 보물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그것고 불평했다. 더 혁신적인 승무원들은 바다 정원 가꾸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들은 육지에서 토양을 모아서 여러 식물과 작은 야채를 갑판에서 기르려고 했다. 대부분의 이 떠있는 정원은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한 성공적인 승무원들은 몇 개월 동안 작은 허브가 살아남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비결, 요리사가 거절한 생선 스튜를 비료로 사용한 것이었다. 효과적이지만 정원 근처에서 경비를 세우는 것은 인기가 없는 임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해적들이 만들어낸 미지의 발효 음료의 전설은 비상한 전설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그들의 레시피는 배마다 달랐지만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일 쓰레기, 채소 껍질, 그리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물에 담그고 발효시키는 것을 수반했다. 결과물은 와인 시음상에서 수상할 수 없겠지만 괴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한 선박 로그는 반발 남자들이 포세이돈의 복수라는 이 조합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괴혈병에 미치는 영향인지 그들의 위에 미친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다. 판팔스고 적었다. 모든 창의적인 예방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은 육지에 도달하고 신선한 음식을 찾는 것이었다. 초록의 해안선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혈병에 걸린 승무원의 정신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한 해적선이 작은 섬에서 긴급 착륙을 했고 전체 승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선한 과일을 먹는데 3일을 보냈다. 선의 의사는 그들이 야채에 대해 그렇게 흥분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질병과 싸우고 모든 사람의 식사를 채우려면 해적 선장의 일이 끝이 없었다. 모든 것을 바다에서 몇 달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계획과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배고픈 해적은 위험한 해적이었지만 몇 달간의 쇠약으로 인해 미치게 한 승무원들은 모든 선장에게 최악의 악몽이 되었다. 끝없는 수평선, 비좁은 공간, 다음 식사가 어디에서 올지를 걱정하는 것은 심지어 가장 단단한 선원도 부술 수 있었다. 이때 해적 리더의 진정한 기술이 발휘되는 것이다. 생존의 기초는 해적의 규칙이었다. 단지 보물 분배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식량 배급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었다. 이것은 멋진 언어로 쓰인 권장사항이 아니라 배의 문화에 새겨진 생존 법칙이었다. 공동 저장소에서 음식을 훔치는 것은 종종 금을 훔치는 것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곤 했다. 결국 당신이 바다에 고립되었을 때 금을 먹을 수는 없다. 특히 영리한 선장이 1723년에 만든 것은 벌이할 평등한 배급 규칙 8이었다. 가장 낮은 갑판손으로부터
선장까지 모두 정확히 같은 음식을 배급받았다. 그의 승무원들이 왜 그가 전통적인 선장의 특권인 좋은 식사를 포기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발렌마스의 배부른 선장이 배고픈 사람들을 지휘하면 곧 자신의 배도 고프게 된다. 예, 그 규칙은 생존했고 그의 승무원들은 몇 번의 힘든 항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충성을 유지했다. 해적들은 자신의 배고픈 배를 잇기 위한 마스터가 되었다. 바다의 샹송은 단순한 재미있는 노래가 아니라 생존 도구였다. 모든 승무원이 함께 노래할 때 일이 더 쉬워졌고 파멜리알 술에 취한 선원에게는 무엇을 하시나요? 알라보와 제로의 다음 구절을 암기하느라 싸우기 어렵다. 한 선박 로그는 승무원들이 빈배에서 새로운 구절을 발명하는 대회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오락으로 바꾸었다. 도박은 긴 항해 중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해적들은 카드게임에서 자신의 미래 배급량을 내기 했으며 이는 식량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영리한 선장들은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이를 통해 남자들은 내일의 식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오늘 것이 적더라도 그러나 한 선장은 불행한 선원이 카드게임에서 2주치 식사가 걸렸을 때 3일치 식사 이상을 내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추가해야 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 승무원들은 그들의 배를 떠다니는 마을처럼 다루었으며 그들만의 전통과 축제를 가졌다. 그들은 달과 별로만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성공적인 낚시일, 폭풍에서 살아남은 날 또는 나쁜 상태의 배럴에 담긴 럼 중에 있는 작은 승리를 통해 시간을 표시했다. 어떤 창의적인 승무원들은 주말의 축제와 기근 팔차출의 전통을 시작했다. 그들은 음식을 가진 것에 대한 축하를 하거나 없는 것에 대해 조롱하기도 했다. 손의 요리사는 파르팔 웃음은 빈배를 푸는데 더 좋다고 말하였다. 여러 해적선의 기록부에는 흥미로운 패턴의 유사성이 드러났다. 강력한 단합을 유지한 승무원들은 훈육이 분열된 배에 비해 생존율이 거의 2배 높았다. 전출레치 안시 5년의 한 문서에서는 선장이 아픈 승무원들에게 2주 동안 자신의 식량을 포기해서 얻은 충성으로 인해 그의 남자들이 이후 세계의 더 끔찍한 항해를 함께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생존을 자랑스럽게 바꾸었던 승무원들로부터 온다. 그들은 식사시간 주위를 둘러싸며 정교한 의식을 기획하고 염장된 물고기의 작은 부분조차 왕을 위한 축제로 대우했다. 한 선박 로그는 팔팔 그들은 식사 중에 이야기를 바꾸며 가장 좋은 이야기꾼이 작은 추가 부분을 얻게 된다. 하트고 기록하였다. 이 관행은 부족한 식사를 더 길게 지속시켰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승무원들의 정신을 유지했다. 바다에서 몇 달을 살아가는 해적들은 생존이 단순히 충분한 음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다가 가져가려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서로 뭉치고 공평하게 공유하며 유머 감각을 유지한 승무원들이 가장 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모든 오래된 소금은 승무원의 단합이 상인에 홀대서 모든 식량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폭풍과 잔잔한 바다, 만찬과 기근을 통과하면서 이 선원들은 현대 팀 빌딩 연습을 부끄럽게 만드는 생존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방법은 항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들의 농담은 항상 깨끗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항상 정통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끝없는 파란 수평선에서 그들의 승무원들을 살리고 대체로 정신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했다.